大家好，我们是朋友。 안녕하세요, 황朋友입니다.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기업 구상이 가장 주된 파트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회과학실을 가거나 혹은 교실에서 공부를 할 때 한자가 가득 적힌 상자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 여러분이 보신 한자가 가득 적힌 상자는 펑여우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상자일 것입니다. 이렇듯 펑여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중국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가상기업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중국의 최신 유행과 시장을 조사하던 중 외모 중심 소비가 두드러지는 옌즈 경제라는 트렌드에 주목해 화장품 기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중국 특유의 신뢰관계인 관시와 자국 브랜드 선호 현상인 거차오가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외국 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중국 전통 요소와 차별화된 기업 목적을 결합하고 환경 문제를 고려한 코즈 마케팅 기반의 친환경 제품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후 진출 지역을 선정하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류가 중국에 진입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나타난 사회 경제적 변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을 지속하였고, 1978년부터 2017년까지 실질 GDP는 연평균 약 9.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문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 욕구도 증가하였습니다. 개혁 개방은 국민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통과 개방 사이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문화적 공백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 욕구도 증가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홍콩과 대만의 대중문화가 인기를 얻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대체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주목받았고 문화적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물질적 욕구와 동아시아적 정서를 적절히 결합한 한국의 대중문화는 중국의 변화된 소비 환경과 잘 부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한류는 중국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내 한류 콘텐츠의 수용 과정은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 단계인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한중 관계와 국민 정서가 비교적 우호적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중국 정부의 문화 규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한류의 인기가 급격히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해외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콘텐츠의 방영 비중은 1일 총 방송 시간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고 허가받지 않은 해외 콘텐츠는 황금 시간대에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발표된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 정책을 계기로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 전반에서 외국 자본과 인력의 참여가 제한되었고 사전 심의와 검열을 거쳐야만 유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해외 드라마의 편성 비율, 방송 시간, 회차 수까지 구체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문화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류 수용 과정에서 반항 감정도 장애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05년 중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의 성공 이후 한국 드라마가 중국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동북공정 논쟁 등은 문화적, 역사적 반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여기에 여러 사건들이 겹치며 감정적 대립은 국가적 민족주의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이러한 반항 정서는 정책적, 제도적 조치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사드 배치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설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였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조치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 전반에 긴장감이 형성되어 되었고 이 결과 하늘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문화주권 강화와 동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경쟁 역시 하늘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들은 한류를 계속 소비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의회 소비와 비용식 소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면서도 속으로는 한국 콘텐츠를 비용식적으로 소비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기 하늘령은 문화 규제의 실효성 한계와 정책의 역효과,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한 사유로 평가되었고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중국의 한국 콘텐츠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류 콘텐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50%는 K-팝을 주로 접근한다고 답하였고 16.7%는 K-푸드를 주요 접촉 경로로 꼽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는 주로 아이돌이나 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고 잘 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한국사나 생일날에 미역국을 먹는 풍습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앞에서 본 한류에 대한 관심이 편승하여 이번에 저희 펑여우에서 만들게 된 기업은 김밥과 라면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식품 기업 아식입니다. 아식은 작년에 기획했던 화장품 기업인 아띠의 산하 기업으로 환경을 고려한 식품 생산이라는 가치, 김밥의 아름다운 모양새 등으로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아름다운 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를 다층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발음이 간단하며 중화권에서 거부감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교류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학생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학생들과 함께 김밥 만들기 활동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김밥은 색다른 음식이지만 맛과 식감의 측면에선 충분히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K-팝 데모넌터스의 유행으로 주인공 루미가 김밥과 라면을 먹는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며 김밥과 라면이 글로벌 콘텐츠를 통해 확산 가능한 문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중국에서 약 250만 개의 냉동 김밥이 팔리게 되며 라면과 함께 김밥의 인지도 또한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중국 내에 직접 김밥을 말아서 제공하는 식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중국 내의 김밥의 인식이 간편하고 고급스러운 한식 한 끼인 것을 보아 중산층을 타겟팅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 시점에서 김밥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충분한 화제성과 확장 가능성을 가진 전략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김밥을 핵심 제품으로 설정한 식품 기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해치 라면으로 정면에 그려진 해치 캐릭터는 조선시대부터 진실과 정의, 선과 악을 가려내는 상징적인 존재로 한국에 고유한 수호동물입니다. 또한 해치의 머리 위에 올려진 조선시대 갓은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전통적인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친근함을 더했으며 전체적으로 단청풍의 색감과 문양을 사용해 깊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색과 금색의 조합, 곡선 형태의 구름 문양, 하단의 연속적인 패턴 등 중국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동아시아적 요소를 반영해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습니다. 특히 붉은색과 금색의 조합은 중국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색으로 소비자 수용성이 높고 하단의 연속적인 패턴 역시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펑여우 김밥의 겉포장은 중국의 국민 캐릭터인 나이론과 한국의 전통 동물인 호랑이를 결합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나이론 캐릭터는 중국 전반에 높은 호감도를 얻으며 여러 제품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끌어내 큰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식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호랑이라는 캐릭터를 나이론과 결합한다면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선하지만 접근하기 쉬운 친숙한 매력과 한국 브랜드만의 정체성과 차별성이 드러나는 강력한 브랜딩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제품은 앞선 김밥과 같이 중국 인기 캐릭터인 나이론과의 공식 콜라보레이션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특히 나이론이 한국을 상징하는 호랑이 탈을 쓴 모습을 적용하여 양국의 문화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익숙하고 친근한 캐릭터의 매력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한국의 문화 요소를 자연스럽게 접하여 한국 브랜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품의 배경에는 자개 패턴을 활용하여 자기 특유의 은은한 빛과 독특한 문양을 통해 한국적인 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대표적인 문화 요소를 자연스럽게 결합한 콜라보 패키지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디지털 및 SNS 홍보에서도 소비자들의 주목도를 높이고 브랜드와 제품의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펑야오는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 김밥 교류 활동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김밥 교류 활동을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의 반응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김밥이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현지 소비자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김밥의 다양한 재료와 만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한국 음식의 맛과 정성 그리고 한국의 공동체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입맛에 맞게 재료를 응용해보는 과정에서 김밥이 현지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김밥 만들기 활동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실제 반응을 직접 보고 김밥이 단순한 한식 메뉴를 넘어 새로운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의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밥 만들기 체험과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인식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K-pop 데모 헌터스 영화를 본 뒤 김밥을 먹어보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김밥을 만들어 본 후에는 모두 김밥이 맛있었다고 평가했고 중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현지화 아이디어로는 마요네즈, 옥수수, 중국 향신료, 소시지 등 다양한 재료를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진출 지역을 상하이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중국 세관 연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수입 금액은 4억 1,929만 7,77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점유율 또한 25.5%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5.6%의 높은 성장률로 중국 지역별 한국 식품의 수입 현황에서 상하이시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즉, 상하이시가 한국 식품 수입 금액과 점유율이 가장 높고 성장률 또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상하이 지역을 진출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다양한 한국 기업을 비교 분석하여 저희는 우리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고안하였습니다. 먼저 중국 마케팅 성공 사례로는 단지형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 단지형 바나나 우유는 캔이나 페트병 위주의 중국 음료 시장에서 둥글고 독특한 단지형 디자인으로 시각적 차별화를 이루며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맛과 기능보다는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감성 마케팅으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내 유통 채널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시음 체험과 SNS 확산을 통해 구매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반면 실패 사례로는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중국 시장에서 메뉴와 운영 방식의 현지화의 경쟁사에 비해 늦었고 브랜드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강력한 경쟁사들 사이에 특별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거래처와의 관시를 형성하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관시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호의를 얻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것으로 감정적 투자와 자원 공유를 통해 형성시켜 중국의 비즈니스에서 유지해야 하는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현지화와 현지 상품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지화와 현지 상품화 전략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과 문화에 맞춰 제품을 수정, 적응시켜 소비자 태도와 만족도, 판매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와 연계한 제품을 홍보하여 한류의 콘텐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재 수출도 함께 증가하여 마케팅이 소비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마케팅 일어나란 산하기업이 본사의 마케팅 전략, 핵심 메시지,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공유하여 기업 차원에서 통일된 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브랜드를 접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저희는 작년 기업인 앞뒤의 코즈 마케팅을 일원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코즈 마케팅은 사회적 대의와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식은 현재 중국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음식물 쓰레기 해결에 기여하며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꾸준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는 식사 시 음식을 조금 남기는 전통적인 식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2019년 기준 가정에서만 약 9,165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이며 약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펑여원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아워홈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앞장서는 단체에 제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코스 마케팅을 통해 저희 기업은 중국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립한 기업을 바탕으로 현지 중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설문조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디자인이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중국 진출 시 가격이 얼마가 적당한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받은 결과에 따르면 66.7%가 제품 디자인에서 한국적 요소를 인지하였고 이러한 한국적 요소가 구매를 촉진시킨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적 디자인이 중국 시장에서 강한 차별화 포인트가 되며 이러한 문화적 연결성이 보다 강화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42.45위안, 즉 하나로 2,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적 요소는 제품의 경쟁력 있는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되며 앞으로도 현지성과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펑여우의 한 해를 담긴 창신 발표였습니다. 시에시에 감사합니다.